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30대 중반 직장인이 쓴 글이었습니다. 의사인 동창이 부럽지 않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댓글은 300개를 넘었습니다. 절반은 공감, 절반은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확신했습니다. 의대만 가면 인생이 보장된다고 말이죠. 그 확신은 지금도 여전히 강합니다.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보내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길을 간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을까요? 확신과 현실 사이 그 간격은 얼마나 벌어진 걸까요? 수도권 어느 동네 병원입니다. 개원한 지 3년째 되는 의사가 있습니다. 아침 8시 반 진료실 불을 켭니다. 오전에 환자 12명입니다. 점심시간 없이 오후 진료가 이어집니다. 저녁 7시 마지막 환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통장을 엽니다. 월말입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간 항목을 하나씩 셉니다. 임대료, 직원급여, 장비 리스, 전기세, 인터넷, 의료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자동이체 알림이 13개입니다. 그가 오늘 번 돈은 그 아래 어딘가에 있습니다. 화면을 끄고 불을 끕니다. 내일도 8시 반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의사라는 직업이 예전과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현실이 먼저 변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수도권에서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고정 비용이 이미 게임을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개원한다는 것은 진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업 리스크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금만 평균 1억에서 3억 원, 월 임대료는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입니다. 관리비와 공용비까지 합치면 매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나갑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돕니다. 문 열기도 전에 숨이 막힌다고요. 첫 환자를 보기도 전부터 이미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입니다. 간호조무사, 데스크 직원, 코디네이터까지 합치면 최소 3명에서 4명은 있어야 병원이 돌아갑니다. 1인당 실질 인건비는 28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입니다. 월 인건비만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수도권은 인력 시장이 빠듯합니다. 잦은 이직에 급여 인상 압박도 계속됩니다. 인력을 줄이면 진료가 불가능하고 유지하면 수익이 깎입니다. 개원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장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초음파, 엑스레이, 레이저, 내시경 같은 필수 장비는 대부분 리스 구조로 들어옵니다. 월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가 자동이체됩니다. 여기에 소모품, 유지보수 계약, 장비 보험까지 더해집니다. 환자가 없어도 병원이 한가해도 비용은 멈추지 않습니다. 매달 고정된 날짜에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마케팅을 안 하면 환자가 오지 않습니다. 수도권 개원가는 이미 경쟁 시장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키워드 광고, 블로그 후기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안 하면 환자가 줄고 하면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이 딜레마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료비는 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국가가 통제합니다. 최근 몇 년간 수가 인상률은 물가나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진료 한 건당 수익은 정체되어 있는데 비용만 매년 올라갑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열심히 볼수록 남는 게 줄어드는 구조라고요. 수도권 내과를 개원한 A 원장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월 매출은 6천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고정비를 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대료 800만 원, 인건비 1200만 원, 장비 리스 500만 원, 마케팅 300만 원, 기타 비용 400만 원입니다. 고정비만 3,200만 원이 나갑니다. 세금, 국민연금, 대출 상환까지 하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입니다. A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만 보면 높아 보이지만 리스크와 번아웃까지 합치면 예전 의사 프리미엄은 아닙니다.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후퇴는 어렵습니다.
수도권 의원은 이미 과밀 상태입니다. 전문 과목 간 경쟁도 날이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폐업하려 해도 장벽이 높습니다. 보증금 회수, 장비 처분 손실, 직원 정리, 환자 민원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병원만 보이고 힘든 병원은 조용히 버팁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안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힘든데 왜 이런 이야기는 이제서야 들리는 걸까요? 왜 이 변화는 이렇게 늦게 체감되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힘들어졌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모두가 이렇게 늦게 알아차리는 구조가 되었는가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사의 수입은 절대액만 보면 여전히 높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 보면 여전히 많은 직업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위기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의사잖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개원이의 현실은 월급이 아니라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장비 리스, 이런 것들은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갑니다. 월말이 되면 통장을 열어봅니다. 매출이라는 숫자는 보이지만 그 아래 빠져나간 항목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편향된 시야입니다. 잘 되는 병원은 눈에 띕니다. 환자가 많고 리뉴얼도 하고 SNS에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어려운 병원은 조용히 문을 닫거나 그냥 버팁니다. 그래서 평균이 왜곡됩니다. 성공 사례만 보이면 전체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번째는 기억의 힘입니다. 부모 세대가 기억하는 의사는 20년에서 30년 전 성공 모델입니다. 그때는 개원만 하면 환자가 왔고 매달 나가는 돈도 지금보다 적었고 경쟁도 덜했습니다. 그 기억이 현재 판단을 계속 지배합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증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의대 진입 장벽이 워낙 높습니다. 몇 년을 아니 10년은 준비해서 들어간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틀릴 리 없다는 생각이 작동합니다. 반대 증거가 나와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답을 내릴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의문이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의대 쏠림은 정말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직업의 미래를 판단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있었는데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될까요? 의대라는 선택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까요? 부모 세대에게 의대는 확실한 선택이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 판단이 맞았습니다. 의대에 가면 직업이 보장되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고 사회적 지위도 따라왔습니다. 그때는 개원만 하면 환자가 찾아왔고 매달 나가는 돈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확신했습니다. 의대만 보내면 된다고요. 그 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임대료는 몇 배로 올랐고 경쟁은 치열해졌고 환자들의 선택지는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이 적었지만 지금은 같은 동네에 같은 과목 병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항목도 늘었습니다. 장비 리스, 마케팅 비용, 인건비,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없었거나 훨씬 적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한 시대에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정답이 만들어진 시대와 지금 사이에 간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조가 바뀌었는데 기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본 성공을 권합니다. 당연합니다. 자신이 목격한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요. 그런데 의대 쏠림은 단순히 좋아 보여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의대는 선택이 아니라 경로가 됩니다. 의대를 목표로 하는 순간 다른 진로는 하나씩 배제됩니다. 고등학교 선택도 입시 전략도 재수와 삼수까지 모든 것이 의대를 향합니다. 이 과정은 단방향입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다른 길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의대 도전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시간, 비용, 감정, 기대가 모두 여기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생기는 압력이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라면 무엇이 남는가라는 질문이죠. 이때부터는 합리성보다 회수 논리가 작동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의대생들은 비슷한 집단 안에서만 비교합니다. 같은 학번, 같은 시험, 같은 커리큘럼 안에서 경쟁합니다. 그 결과 다른 직업군의 변화가 현실적인 비교 대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는 변화와 안에서 느끼는 현실 사이에 큰 시차가 생깁니다. 반도체 엔지니어가 성과급으로 수억을 받는다는 소식도,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으로 성공한다는 이야기도 그냥 먼 세상 이야기로 들립니다. 사회는 여전히 의대 합격을 보상합니다. 성적 상위권이 명문대 의대에 합격하면 즉각적인 보상이 따라옵니다. 축하, 존경, 안도감이죠. 이 보상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지급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계속 강화됩니다. 합격 순간의 보상이 너무 강렬해서 10년 후의 현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예측 가능한 엘리트를 좋아합니다. 의대는 오랫동안 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래서 변화 신호가 있어도 시스템 자체는 관성을 유지합니다. 개인이 느끼는 불안보다 구조의 속도가 더 느립니다. 부모 세대가 보는 세상과 지금 개원이가 겪는 세상 사이에는 이렇게 시차가 있습니다. 그 시차를 메우기 전까지 의대 쏠림은 계속될 겁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이후 의사들의 현실은 어떤 구조 안에서 결정되는 걸까요?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의사의 결과는 어디에서 결정될까요? 이 질문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을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이 의사의 현실을 만드는가입니다. 의사의 수입은 시장 가격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직업은 잘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늘면 보상이 커집니다. 그러나 의사의 핵심 수입원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제도 가격입니다. 환자가 늘어도 실력이 좋아져도 가격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안정성을 주는 대신 성장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수가 인상은 협상과 위원회, 정치와 재정 논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현실은 물가가 오를 때보다 늦고 임금이 오를 때보다 작습니다. 단기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몇 년이 쌓이면 체감 격차가 됩니다. 의사는 같은 진료를 반복해도 해마다 체감 수익이 줄어듭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비슷해 보여도 월말에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수도권 과밀은 의사 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문제는 같은 위치, 같은 방식의 병원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접근성 좋은 자리에 비슷한 진료과 비슷한 가격 구조의 병원이 몰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쟁은 실력 경쟁이 아니라 위치, 광고, 운영시간 경쟁으로 변합니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잘하는 의사가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경쟁이 적을 때는 실력과 평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과밀 경쟁에서는 좋은 의사와 많이 버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정 요인은 위치, 초기 자본, 광고, 체력입니다. 의료의 본질과 수익의 기준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개원이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임대차 계약자이고 고용주이고 장비 투자자이고 마케터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들은 의대 교육에서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사의 성과는 진료실 밖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환자를 잘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잘 읽어야 하고 직원 관리를 잘해야 하고 온라인 리뷰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사람은 보수적으로 변하거나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개원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회피하게 되고 장시간 노동으로 빠지고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낸 반응입니다. 의사의 현실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성실함이 아닙니다. 수가, 경쟁, 위치라는 구조의 조합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조금만 넓혀보겠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 어떤 직업은 다른 방식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같은 노력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 능력이 아니라 보상 구조의 차이입니다.
이 장은 누가 더 낫다는 비교가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겁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같은 강도로 노력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를 말입니다. 먼저 개인이 떠안는 비용이 다릅니다. 대기업이나 기술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면 컴퓨터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장비 투자, 인력 고용,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은 회사가 떠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노동과 성과만 책임집니다. 월급날 통장을 열면 들어온 돈이 보입니다. 나간 돈은 생활비뿐입니다. 가계 원인은 다릅니다. 아침에 병원 문을 열면 이미 비용이 시작됩니다. 전기세, 인터넷, 의료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은 진료를 하든 안 하든 나갑니다. 월급날이 되면 직원들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임대료가 자동이체됩니다. 장비 리스비도 빠져나갑니다. 월말에 통장을 열면 들어온 돈도 보이지만 나간 항목이 13개씩 찍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실패는 경력 손실만이 아니라 부채로 남습니다. 성과와 보상의 연결 방식도 다릅니다. 기업과 기술 직군의 보상은 성과, 프로젝트, 시장 상황과 연동됩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성과급이 붙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연봉 인상이 따라옵니다. 상장을 하거나 투자를 받으면 스톡옵션 가치가 올라갑니다. 개인의 노력과 결과 사이의 연결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잘하면 보상이 커지고 기여도가 인정받으면 승진이 됩니다. 의사는 환자를 더 많이 봐도 진료비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실력이 좋아져서 환자가 늘어도 받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국가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환자 1명당 받는 돈이 5,000원이면 100명을 봐도 1,000명을 봐도 단가는 5,000원입니다. 열심히 하면 환자 수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몸은 더 힘들어지고 시간은 더 빠듯해집니다. 그런데 단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산업 사이클의 영향도 다릅니다. 반도체, IT, 플랫폼, AI 산업에서는 한 번의 사이클이 인생을 바꿉니다. 반도체 호황기에 삼성이나 SK에 있었던 엔지니어는 성과급으로 수억을 받습니다. 스타트업이 성장 궤도에 올랐을 때 합류한 직원은 스톡옵션으로 자산을 만듭니다. 특정 시기의 호황이 개인의 자산과 경력을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타이밍과 포지션입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어느 산업, 어느 회사에 있었는지가 결과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가계 원인은 경기가 좋아도 수가는 그대로입니다. 환자가 늘어도 임대료와 인건비가 먼저 빠져나갑니다. 동네 경기가 좋아져서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환자도 조금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임대료도 오릅니다. 건물주가 계약 갱신할 때 임대료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자는 늘었는데 남는 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듭니다. 방향 전환 가능성도 다릅니다. 기업 직군의 가장 큰 특징은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재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분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경험으로 남습니다. 이력서에 한 줄 더해지는 정도입니다. 가계 원인은 투자, 계약, 매달 나가는 돈 때문에 방향 전환 비용이 매우 큽니다. 일단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장비를 처분해야 하는데 샀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립니다. 직원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환자들한테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폐업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고 그동안에도 비용은 나갑니다.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위험을 감당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기업 환경에서는 위험이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습니다. 경기 변동이 오면 회사가 먼저 대응합니다. 산업이 침체되면 구조 조정이 일어나지만 개인이 빚을 지는 건 아닙니다. 기술이 변하면 회사가 교육을 시키거나 조직을 재편합니다. 이런 리스크는 조직과 시스템이 함께 감당합니다. 개인은 완충장치 안에 있습니다. 가계 원인은 모든 위험을 혼자 떠안습니다. 환자가 줄어들면 바로 수입에 영향이 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병원을 덜 옵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매달 나가는 돈은 멈추지 않습니다.
환자가 적어도 임대료는 똑같이 나가고 직원 월급도 똑같이 줘야 하고 장비 리스비도 빠져나갑니다.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숫자상 연봉만 비교하면 의사가 여전히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체감 안정성은 다릅니다. 월말에 빠져나가는 돈, 장기 부채, 폐업 리스크, 방향 전환 가능성, 이런 요소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직장인은 월급 200만 원이 들어오면 20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개원인은 매출 6천만 원이 들어와도 3천만 원 이상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같은 숫자라도 느껴지는 무게가 다른 겁니다. 이 차이가 직업 선택의 감정을 바꿉니다. 과거에는 의사가 가장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안정성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이 차이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큰 변화의 일부일까요? 왜 지금 이런 보상 구조의 분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는 반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을 굳이 인간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지난 10년간 많은 산업의 구조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제조업이었습니다. 공장 자동화, 로봇팔, 무인 생산 라인이 등장했습니다. 다음은 운송과 물류였습니다. 자율주행, 드론 배송, 무인 창고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사무직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회계 처리, 고객 응대 같은 일들이 소프트웨어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직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료는 지금까지 가장 늦게 다뤄진 영역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윤리 문제, 책임 소재, 전문성의 복잡함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늦게 다뤄진다는 것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순서가 뒤일 뿐 방향은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강점은 인간을 흉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기억, 속도, 누적 학습, 필요 없음입니다. 의료 영역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단입니다. 엑스레이나 CT 판독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 의사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건의 환자 기록을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은 인공지능이 훨씬 빠릅니다. 피로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24시간 작동합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기준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보조도구로 들어옵니다. 의사가 판독할 때 참고용으로 쓰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 AI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의사가 놓쳤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바뀝니다. AI 판독이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겁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는 의사가 사라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의사의 역할입니다. 예전의 역할은 정보 제공자, 진단자,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와서 증상을 말하고 의사는 그걸 듣고 판단하고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정보의 흐름이 의사를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앞으로의 역할은 달라집니다. 해석자, 책임자, 결정의 최종 서명자가 됩니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단을 제안하면 의사는 그걸 해석하고 최종 책임을 집니다. 환자에게 설명하고 불안을 해소하고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이 남습니다. 기술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직업 안에서도 가치 격차가 커집니다. 단순 진단이나 반복 업무 중심의 의사는 압박을 받습니다. 반면 복잡한 판단, 환자와의 소통, 새로운 치료법 적용 같은 일을 하는 의사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의사라는 직업 안에서도 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동화는 개원의 구조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대형 병원은 기술 도입 비용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AI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도 여러 의사가 나눠서 씁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만 환자 수가 많으니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유지 비용도 조직 전체가 감당합니다. 개원의 구조는 다릅니다. 기술 도입, 장비 투자, 유지 비용을 개인이 감당합니다. AI 진단 시스템을 들여오려면 일단 초기 비용을 내야 합니다. 매달 라이선스 비용이 나갑니다.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환자 수가 적으면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이 떠안는 부담은 커지고 구조 격차는 확대됩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영향은 비대칭적입니다. 머스크가 경고하는 것은 특정 직업이 아니라 구조에 갇힌 직업입니다. 변화 속도가 느린 구조, 비용이 고정된 구조, 되돌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직업은 기술 변화 앞에서 더 큰 압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적응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노동자가 자동화 앞에서 압박을 받은 이유도 같습니다. 기계가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일할 수 있게 되면 사람은 다른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장 노동자는 쉽게 전환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구조가 유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가게원이도 비슷한 지점에 있습니다. 기술이 들어와도 쉽게 전환할 수 없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고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있고 환자를 봐야 하고 직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의료는 예외가 아니라 마지막 순서일 뿐입니다. 의료는 보호받아온 영역입니다. 법과 제도, 윤리와 책임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변화가 느렸습니다. 하지만 보호받는다는 것이 정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술은 효율이 증명되는 순간 결국 들어옵니다. 이미 시작된 신호들이 있습니다. 원격 진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진단 보조 시스템이 병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자차트가 의료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천천히 구조를 바꿉니다. 중요한 질문은 막을 수 있는가? 가 아니라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입니다. 기술 변화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흐름이 시작됐고 효율이 증명되고 있고 비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막으려 하는 것보다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준비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머스크의 경고는 의사를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구조 변화에 대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의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역할이 바뀌고 구조가 재편되고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흐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다음 세대에게 조언해야 할까요? 과거에 맞았던 답을 그대로 건네는 것이 지금도 최선일까요?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가야 합니다. 이 영상은 의사를 깎아내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직업입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지금도 성실하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환자를 돌보고 책임을 지고 삶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전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모든 메시지가 왜곡됩니다. 하지만 안전한 선택의 기준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안전한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낮은 실업 위험, 사회적 존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의사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한 시대에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조 변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지금과 10년 후가 또 다를 겁니다. 안정성의 기준이 직업 이름이 아니라 구조와 유연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직업보다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방향입니다. 부모가 해왔던 조언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의대 가라는 말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자녀가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불안정함을 자녀는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그 방식으로 실제로 삶을 지켜냈습니다. 의대를 보낸 부모들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조언은 틀렸던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증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지금도 그대로 맞는지는 다시 점검할 시점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예전의 질문은 이 직업은 안정적인가? 였습니다. 이제의 질문은 이 구조는 10년 뒤에도 유효한가? 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의 기준은 연봉과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와 명함에 적힌 직함이 중요했습니다.
이제의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위험을 혼자 떠안지 않는가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구조가 다르면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직함이라도 유연성이 없으면 리스크가 됩니다. 이 원인은 매달 나가는 돈이 있고 계약이 있고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기업 직구는 이직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10년 뒤에는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더 위험합니다. 자녀에게 정말 남겨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직업 하나를 정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생각하는 기준, 구조를 읽는 눈, 바뀔 수 있는 용기일까요? 미래는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바뀔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의대를 가도 됩니다. 여전히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선택인지 가장 안전한 선택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년 전에는 맞았던 답이 지금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선택은 자녀의 것이지만 질문은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는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대신 질문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 길 말고도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 이 선택이 틀렸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의 리스크를 바꿉니다. 되돌릴 수 있는 선택과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은 다릅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과 실패하면 부채가 남는 길은 다릅니다. 자녀에게 안전함을 주고 싶다면 직업 이름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미래를 선택하면 시차가 생깁니다. 부모가 본 세상과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아들, 손주에게 우리는 어떤 세상을 기준으로 조언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안전함이 10년 뒤에도 안전할까요? 혹시 우리는 가장 익숙한 답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답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함께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이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어떠셨나요? 여러분과 미래의 구조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가임당 리포트였습니다.